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전 책을 통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사기꾼부터 살인자, 천사 같은 사람까지요. 그런데 정작 제 인생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진 끝까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덥석 잡으려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손이 어떤 손인지 한 번만 의심해 보셨으면 해서요. 외로운 사람을 노리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끈질기게 준비해서 다가오는 인간들이요. 어쩌면 어떤 분은 저더러 바보였네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바보가 어떻게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마지막에 무릎 꿇렸는지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40 넘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저랑 언니는 8살 차이가 나요. 전남 보성, 산골짜기 들어가다가 진짜 마지막 집이라고 할 만한 외딴 시골에서 자랐어요. 마당에는 다 쓰러져가는 헛간이 있고 비가 오면 한쪽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런 집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두 분 다 제가 중고등학교 무렵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언니는 이미 광주에서 일하고 있어서 사실상 언니가 부모님 역할까지 다 해준 셈이죠.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광주로 나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전 그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시골에는 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마을회관에 굴러다니는 책부터 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까지 닥치는 대로 그냥 읽었어요. 그런 저를 알아본 사람이 언니였어요. 언니가 일하면서 월급의 절반을 매달 봉투에 넣어서 붙여줬거든요.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미연아, 책 사봐. 언니는 글재주 없으니까 너라도 많이 읽고 많이 써. 그러다 제가 국문과에 합격했을 때 합격 통지서를 들고 언니 자취방으로 갔어요. 언니는 그때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종합병원에 들어간 지 1년 됐을 때였거든요. 언니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는 거예요. 미연아, 진짜 해냈네. 내 동생이 진짜 해냈어. 저는 합격 소식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어요. 등록금이 얼만데 언니한테 또 어떻게 말하나. 그런데 언니가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다가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등록금은 언니가 다 된다. 넌 지금처럼 책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해. 서울 자취방 보증금도 매달 생활비도 졸업식 때 입을 정장까지 다 언니가 해준 것들이었어요. 저한테는 두 번째 엄마였죠. 남편은 제가 26살에 만났어요. 출판사에 입사한 지 3년 차, 송년회 뒤풀이에서요. 저희 출판사가 거래하던 인쇄소가 있었는데 거기 인쇄소 부장님이 자기 회사 직원들이랑 합석하자고 했고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인쇄소 직원이 아니었어요. 안전관리 일로 같이 일하는 분이라서 그날 같이 온 거였고요.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제 잔에 사이다를 채워주더라고요. 술 많이 마실 게 걱정돼서요. 무뚝뚝하고 농담 한마디 못하는데 웃을 때 한쪽 볼에만 보조개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도 아니고 딱 한쪽만요. 그게 이상하게 반전이 있어서 자꾸 쳐다봤어요. 그리고 왼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일하다 다친 거라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 같아서 괜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책방 같이 가실래요? 사실 책은 잘 모르는데 추천받아서 읽는 건 좋아해서요.
그 말이 너무 어색해 웃었어요. 무슨 데이트 신청이 이런가 싶어서요. 그런데 다음 주말에 종로 서점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만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을 바로 사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 읽고 감상문 써서 다음에 만났을 때 드릴게요. 그렇게 1년 반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견 건설사 안전관리팀에 있었어요. 건설 현장 안전 점검하는 게 주된 일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일에 자부심이 꽤 강한 편이었어요. 내가 점검한 현장은 절대 사고 안 난다. 우리 식구 살 건물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처럼 남편 팀에서 점검 나갔던 현장엔 사고가 없었어요. 회사 안에서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무렵,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남편이 일찍 나갔어요. 그날따라 일어나서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잠결에 물었어요. 오늘 어디 현장 나가? 경기도 쪽인데 신입이 점검한 데라서 잠깐만 들러서 봐주고 오려고. 그 말이 남편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비계에서 떨어졌다고요. 병원에 가서 남편 시신을 봤을 때 왼쪽 눈썹 흉터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나 있었어요. 떨어지면서 다친 상처요. 저는 시신을 붙들고 그랬어요. 어떡해 여보. 당신 흉터 또 생겼잖아. 어떡해. 여보 일어나봐 제발. 얼마나 오열했으면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례식까지는 어떻게든 정신을 붙들고 있었는데 3일장 치르고 시댁 어른들 다 돌아가고 신혼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한 달을 방에서 못 나왔어요. 물도 못 넘길 정도였죠. 그냥 몸이 사는 걸 거부하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때 언니가 방문을 열고 절 보던 표정을 전 평생 못 잊어요. 그때 언니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옆에 누워서 절 안고 같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죽을 끓여왔어요. 숟가락으로 제 입에 넣어주는데 먹고 또 토했어요. 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언니는 너 어떻게든 살릴 거야. 언니가 무너지게 안 둬. 그날부터 언니가 신혼집에 눌러 앉았어요. 형부도 혼자 두고요. 저를 살게 하려고 매일 죽을 끓이고 씻기고 제 옆에 누워서 잤어요. 그때 언니가 또 뭘 하고 있었냐면요. 남편 회사랑 산재 협상까지 하고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 책임을 인정 안 했거든요. 남편이 책임 구역도 아닌데 들어간 거라고요. 언니는 노무사 사무실 3군데를 발이 닳도록 다녔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노동청에도 진정 넣고요. 그러면서 저한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 그냥 방에서 죽 받아 먹으면서 울고만 있었으니까요. 뒤에 산재 인정받고 합의금이 나오기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산재로 받은 돈과 합의금을 합쳐 3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처분했죠.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과 차 마시던 그 의자, 같이 밥 먹던 식탁, 그 집에서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것도 언니가 다 정리해줬어요. 그렇게 남편 목숨값까지 5억 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와도 전 여전히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 돈이 남편 목숨값이구나 그 생각에 더 우울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언니 친구가 캐나다에서 일하거든? 너 거기 1년만 갔다 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나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해?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1년 동안 숨만 쉬어. 한국에 있으면 너 제대로 못 살아. 언니가 너 이렇게 살도록 가만히 안 된다 그랬지.
언니 부탁이야. 응? 그리고 한 달 뒤에 정말로 비행기를 탔어요. 언니 친구 집에서 사는 그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동네 호숫가를 매일 걸었어요.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빌려 읽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1년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언니가 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도 살이 좀 붙었네? 그리고 그 무렵에 파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원룸 하나 얻고 출판단지에 있는 작은 인문 출판사로 자리를 옮겼고요. 직원이 7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었는데 책상 앞에 앉아 종일 원고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40에 들어섰는데 어느 날 옆자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 여기 사진 수업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아니, 이젠 사람 좀 만나세요. 전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후배가 자꾸 권해서 그럼 한 번만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그게 예비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렸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거리를 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임진강으로 야외 사진 출사를 갔을 때 일이었어요. 그날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다들 우왕좌왕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방에서 우산 하나를 꺼내더니 저한테 씌워주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옷 다 젖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같이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 좀 맞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남편이랑 너무 닮아 보이는 거예요. 그날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게 그 사람은 유독 자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요. 전 혼자예요. 사무실이 어수선해서요. 정리되면 오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해서 어려운데 그 사람은 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저한텐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어떤 가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거죠. 그 사람을 알고 1년쯤 됐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돼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지도 않았고 부담스럽게 굴지도 않았어요. 늘 거리를 지키면서 근데 또 늘 제 곁에 있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청혼했어요.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요. 미연씨, 우리 이대로 결혼할까요? 작게 우리 둘만의 결혼식 올리고 새로 시작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좀 망설였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이 사람을 정말 다 아는 게 맞나?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 망설임을 그 사람도 알아챘는지 며칠 후 저한테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미연씨, 사실 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네? 무슨 꿈이요? 키 큰 남자가 나왔는데 어깨도 되게 넓고요. 근데 왼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 보고 웃었는데 한쪽 볼에만 보조개가 푹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어요. 전 그 사람한테 남편 사진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요. 그 사람한테 남편 얘기를 길게 한 적도 없었거든요. 결혼했다가 사별했다. 딱 그 정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놀라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잘 부탁한다. 저한테 그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어요. 혹시 그분이 미연 씨 돌아가신 남편분 아닐까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분이 미연 씨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 같아요. 전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 사람이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분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같이 가요. 저 혼자 가는 건 도리가 아닐 것 같고요. 미연 씨도 같이 가서 제가 직접 약속드리고 싶어요.
그분 허락받지 않고는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결혼 못하겠어요. 그때 이 사람의 진심에 저는 감동했어요. 먼저 간 남편에게 허락받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말 남편이 있는 추모공원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 위패 앞에 그 사람이 국화를 놓고 2번 큰 절을 올렸어요. 절을 올리고 일어나서 잠시 가만히 서 있다 입을 열었어요. 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연 씨 만난 지는 1년 반 됐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미연 씨 옆에서 평생 잘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미연 씨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 다시는 울리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정말 잘 살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무릎 꿇고 통곡했어요. 저는 차마 못하던 인사를 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시작해볼 수 있겠다. 남편도 허락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 언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언니가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화로는 말하기가 아까웠어요. 직접 가서 어떻게 만났는지 사진도 보여주고 오랜만에 형부랑 같이 저녁도 먹고 오자. 전 그렇게 결심하고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내내 들떠 있었어요. 가방 안에 청첩장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인쇄소에 맡겨서 만든 청첩장이었어요. 작고 단정한 한지 청첩장에 우리 결혼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찍어준 사진 한 장을 따로 봉투에 넣어갔어요. 임진강에서 찍은 사진요. 그 사람 얼굴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요. 언니한테 얼굴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해운대에 도착해서 언니랑 약속한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언니를 기다리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워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 전한다는 그 두근거림요. 40 넘어 처음 느껴보는 그런 두근거림이었어요. 10분쯤 기다리자 언니가 들어왔어요. 일하다가 바로 나왔는지 옷이 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대충 묶여 있었어요. 언닌 절 보고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야, 우리 미연이가 여기까지 왔네. 뭐 좋은 일 있다더니 얼굴이 환하네. 언니 일단 앉아. 커피 시켜놨어. 언니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했어요. 언니, 나 결혼해.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순간 언니가 안경을 꺼내려던 손을 멈췄어요. 한참 동안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진짜야? 아이고 우리 미연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니 어떤 사람이야?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미연이가 마음을 줬을까? 빨리 보여줘. 얼굴부터 좀 보자. 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청첩장 뒤에 있던 그 사람 사진을 언니한테 건넸어요. 언니가 사진을 받아들더니 기대에 찬 눈으로 쓱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언니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커피가 사방에 튀어 언니 옷에도 제 옷에도 의자까지 다 묻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덜덜 떨고 있는 손에 사진 한 장만 그대로 들려있었어요. 그러더니 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는데 그때까지도 그 사진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언니 왜 그래? 언니! 언니가 그제야 절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 제가 알던 언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입을 2손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러더니 신음 같은 소리를 냈어요. 미안하. 진짜 미안해. 어떻게 미안하? 언니 왜 그래?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인데? 언니! 그리고 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도 안 챙기고 비틀거리면서 카페 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사진이고 청첩장이고 다 그대로 두고 언니를 따라갔어요. 언니 왜 그래 언니? 언니가 카페 문을 밀고 나갔어요. 카페 밖은 바닷가 산책로였는데 언니가 산책로를 따라 뛰어가는 거예요. 평생 차분하기로 소문난 우리 언니가 핸드백도 없이 비틀거리면서 도망치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따라 뛰다가 멈췄어요. 더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사장님이 깨진 커피잔을 치우며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가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결혼한다고 자랑하러 온 동생이 언니 핸드백을 챙겨서 들고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곧장 형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부한테라도 이야기해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형부, 언니가 예비 남편 사진 보고 카페에서 도망쳤어요. 아니 언니 왜 그러는 건데요? 형부가 한참 후에 말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무겁고 낮았어요. 처제, 일단 봐주러 가 있어. 좀 안정되면 내가 그때 다시 전화할게. 아니 왜 저러는 건데요? 언니가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 형부는 알죠? 뭔가 알고 있죠? 형부가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처제 마음 아프겠지만 일단 올라가 있어. 며칠만. 며칠 있다가 언니가 차분해지면 그때 다 얘기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 해줘. 처제, 부탁이야. 전화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 그날 밤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머릿속이 하했어요. 결혼 자랑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언니는 전화도 메시지도 안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더 미안해졌어요. 언니 때문에 결혼을 미루자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언니랑 옛날에 어디서 본 적 있어? 아니면 이름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그 사람이 진짜로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이 무슨 부산 사신다는 것만 알아요. 그건 갑자기 왜요? 혹시 처형이 뭐라고 했어요? 전 그 사람 표정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표정이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진짜로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우리 언니를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언니는 그 사람 사진 한 장에 도망을 쳤을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자꾸 카페에서 본 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던 얼굴.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직감했어요. 언니가 숨겨온 게 있다는 직감요. 그날 이후 예비 남편은 결혼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드레스도 입어봐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가고 신혼여행도 준비하고요.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이 한쪽이 무거웠어요.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며칠 후에 형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제, 부산 한 번만 더 내려와 줄 수 있어? 언니가 처제한테 할 말 있대. 전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겼어요. 다음 날 새벽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받는 언니 전화였어요. 바로 받았어요. 언니! 그런데 언니가 거두절미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요. 미연아, 결혼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언니 왜 그래? 왜 안 되는데? 언니 그 사람 알아? 그냥 언니 말 들어. 언니가 평생 너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 이쯤에서 정리해. 언니, 그 사람하고 1년 반 만났어. 아무런 이유 한마디 없이 그만두라고만 하면 돼? 언니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미연아, 미안한데 말 못해. 그냥 언니 믿고 그만둬.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처음으로 언니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언니가 나 키워준 거 알아. 죽을 뻔한 거 살려준 것도. 근데 언니, 이건 내 인생이야. 남편 보낸 지 10년 만에 겨우 마음 연 사람이라고. 근데 언니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따라? 왜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뭐 죽을 죄라도 지었어? 미연아, 언니 말 좀 믿어줘. 그 사람은 안 돼.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살면서 언니한테 그런 감정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처음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까지 말릴 거면 저한테 한마디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저렇게 입을 다물 정도면 그건 언니랑 그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언니가 그 사람이랑 연인이었다면, 그래서 저한테 말도 못하는 거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사실 전 형부랑 결혼하기 전 광주에서 일하던 그 시절에 누굴 만났는지 잘 몰라요. 언니가 그 시절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저는 기차 창에 머리를 기댔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한쪽에선 예비 남편을 의심하고 한쪽에선 언니를 의심하고 죽은 남편까지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부산에 도착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언니가 예비 남편 사진을 보고 도망친 이유, 그게 뭐든 간에 끝까지 알아낼 거라고요. 설령 그게 언니가 부끄러워하는 일이라도 알아야겠다. 40 넘어서 다시 시작하려는 제 인생을 무너뜨리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부산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예비 남편과 언니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겹쳐졌어요. 그 두 얼굴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건지를 머지않아 알게 됐어요. 그날 언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평소랑 달랐어요. 평소엔 언니가 늘 향초를 피워놓아서 은은한 향이 났는데 그날은 향도 안 나고 어두컴컴하더라고요. 형부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절 보고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말은 안 했고요. 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카페에서 봤던 언니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사이 한 5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광대가 툭 튀어나오고 눈밑이 거뭇해지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언니, 전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기차 안에서 그렇게 다짐했는데 언니 얼굴을 보니까 그게 다 무너졌어요. 언니가 절 보고 손을 들었다 내렸어요. 형부가 차 2잔을 식탁에 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자 일단 앉아. 언니가 저지한테 할 말 있대. 난 자리 비워줄게. 저랑 언니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언니는 찻잔을 잡았다 마시지도 못하고 내려놨어요.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언니가 입을 열 때까지요. 한참 후에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미연아, 언니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끝까지 들어줘. 다 듣고 나서 그래도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땐 언니가 말리지 않을게. 알았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언니가 낡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누런 봉투였어요. 봉투에 사진 한 장이랑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사진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찍은 사진요. 종이는 그 회사 직원 명단이었어요. 그때 너 캐나다 보내고 나서 언니가 회사에 혼자 갔잖아. 산재 합의 끝났을 때 회사가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자리를 한번 만들었었어. 사장이랑 임원들이랑 그리고 안전관리팀 직원들이랑 다 줄지어 와서 사과하는 자리였어. 그게 이 사진이야. 언니가 그 사진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었어요. 회사 로비 같은데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 양복을 입고요. 잘 봐, 미연아. 여기.
처음엔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라서요. 그런데 뒷줄 끝에서 두 번째 예비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머리는 좀 더 짧고 얼굴 살이 좀 있고 옷도 지금하고는 달랐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사진을 식탁 위에 툭 떨어뜨렸어요. 언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남편 회사에 왜 있냐고.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미안하.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했어. 사장도 임원들도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근데 딱 한 명이 고개 빳빳이 들고 있더라. 껌까지 씹고.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인간 얼굴을 한참 봤어.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그 얼굴이 박혀버렸어. 내가 어떻게 있겠니? 네가 사진 보여줬을 때 바로 알아봤어. 제부 회사에 있던 그 사람 맞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어요. 식탁을 두 손으로 짚고 겨우 앉아 있었어요. 언니, 잠깐만. 언니가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손도 차가웠어요. 둘 다 손이 얼음장이었어요. 언니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이걸 어떻게 너한테 말해야 하나? 너 40 넘어서 겨우 누구 만나서 결혼한다고 좋아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게 우연이야? 전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동시에 한편으론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던 모습, 청혼하던 그 카페에서의 표정, 그리고 남편 납골당에서 절을 올리던 그 모습까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펼쳐졌어요. 언니, 그 사람이 우리 남편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연아, 그 사람이 진짜 너랑 우연히 만난 거라면 한 번은 말했어야지. 근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 처음 만난 척 했잖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너 보상금 받은 거 액수까지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같은 팀 사람이었으면 그 얘긴 분명히 돌았을 거고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았을 거라고. 그 사람 처음부터 그 돈 있는 거 알고 다가온 거야. 전 그 말에 정말로 무너졌어요. 식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더니 언니가 절 따라 울었어요. 미안하, 진짜 미안해. 언니가 그때 그 인간 이름이라도 알아둘걸. 저놈 누구냐고 따져 물어보고 올걸. 그랬으면 내 동생이 1년 반 동안 그 인간한테 이렇게는 안 당했을 텐데. 저는 언니를 안았어요. 우리 둘은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언니네 집에서 자는데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죽은 남편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보조개 들어가는 그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시선에 새로 생긴 또 다른 상처가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사람 모든 걸 한 커플씩 벗겨내야겠다. 그게 어떤 진실이든 간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옛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남편 죽었을 때 받았던 서류들, 산재 관련 서류, 회사 직원 명단, 합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찾아봤어요. 다행히 그런 자료들까지 제가 다 보관해 뒀더라고요. 한 장 한 장씩 펼쳐보다가 정 부장님이라는 분의 명함이 한 장 나왔어요. 그때 남편 회사 안전관리 팀장이셨던 분이요. 합의 자리에서 직접 사과하셨던 분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언니가 저 대신 갔으니까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명함은 보관해 뒀더라고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탓에 전화가 될까 싶었는데 다행히 신호가 가더라고요. 여보세요? 저 안녕하세요. 혹시 정 부장님 되시나요? 그런데요, 누구신지요? 저 10년 전에 회사 안전관리팀에 계셨던 한상철 씨 아내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상철 씨,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저 부장님 한번 뵙고 싶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정 부장님은 정년퇴직 후에 경기도 쪽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카운터에 자리 지키고 있는 분을 보니 머리가 다 하얘진 지긋한 노신사더라고요. 절 보고 일어나시더니 한참을 절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상철 씨를 못 지켰어요. 제가 갔어야 했는데 그게 제 평생 한입니다. 저는 그분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마트 카운터 앞에서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후에 정 부장님이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 같은 데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작은 책상 하나에 의자 2개가 놓인 방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예비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부장님, 이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정 부장님이 사진을 받아드셨어요. 한참을 보다가 안경을 다시 쓰고 자세히 보더라고요. 아, 박정훈이었나? 박정훈 맞죠? 사모님이 이 사람 어떻게 아세요? 부장님,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남편 회사에 진짜로 있었어요? 네, 우리 팀에 있던 친구입니다. 안전관리팀 비정규직이었어요. 상철 씨 보조였어요. 고졸이었는데 안전 관련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잡일 도와주는 친구였죠. 상철 씨 사고 나고 2달 뒤에 그만뒀을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예비 남편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10년 전에 남편 회사 비정규직이었던 거예요. 학력도 고졸이고요. 항상 사무실이 어수선해서 정리되면 데려간다고만 했고요. 부장님, 그러면 이 사람 우리 남편 사고 나고 2달 뒤에 그만뒀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만두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뭐라도 좋아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정 부장님이 또 한참 침묵하셨어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깨름직하더라고요. 그때 상철 씨 사고 나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 팀 분위기가 무거웠죠. 동료가 사고로 죽었으니까요. 다들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보상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죽을만 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정 부장님이 얼른 절 부축해 주셨어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부장님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요? 우리 남편 죽은 자리에서요. 네 사모님.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한테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죽을 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진심으로 죄송한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보상금 액수를 집요하게 캐묻더라고요. 그땐 좀 어리고 철이 없나 싶었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정 부장님은 옆에서 가만히 계셨어요. 한참 후에 그분께 여쭤봤어요. 지금 그 사람과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절 노린 걸까요? 정 부장이 한참 후에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사모님 신상을 아니까 만난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보상금 액수를 캐묻던 친구가 우연히 나타날 리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사모님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청혼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더 끔찍하게도 꿈에서 봤다던 그 얼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 그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꿈에서 봤다는 말을 한 거죠. 전 그 자리에서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휴지통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헛구역질을 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 손을 잡고 그랬어요. 부장님 잘못 아니에요.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부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저한테 해주신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죽은 남편한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 옆에서 같이 일하던 인간이야. 그 인간이 보상금 받았다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날 노린 거래. 내가 잡을게. 내가 그 인간 무릎 꿇릴게. 여보, 도와줘. 여보. 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으면서 파주까지 운전해서 왔어요. 가는 내내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잘하라고 저를 지켜봐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언니랑 형부를 파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제가 출판사 일로 알고 지내던 후배 중에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친구가 있었어요. 형사사건 전문은 아니지만 일반 형사사건도 다루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정 부장님께도 미리 연락을 드려서 진술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받았어요. 그렇게 제 작은 원룸에 모두 모였어요. 작은 식탁 하나에 4사람이 둘러앉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전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회사 단체 사진, 직원 명단, 그리고 정 부장님 진술 녹취록, 정 부장님이 직접 써주신 진술서까지요. 변호사 후배가 자료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선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박정훈을 살인죄로 잡는 건 어려워요. 그 사고는 이미 산지 처리로 끝났고 박정훈이 직접 사고를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팀에 있던 비정규직 보조였고 점검 누락이 그 사람 직접 책임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인죄로 잡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 그건 알아. 내가 잡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그러면요, 선배? 그 사람이 보상금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사기친 거, 결혼 약속해놓고 사실은 처음부터 돈만 노린 거, 그걸로 잡아야지. 직접 그 말을 하게 만들어야지. 변호사 후배가 안경을 다시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선배, 그게 사기죄로 잡으려면 결혼 약속하면서 받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선배한테 결혼 비밀로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죠? 없어. 근데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자꾸 한 통장으로 합치자고 그 얘기를 거의 매일 해. 옆에 있던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미연아, 너 통장 정리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그 인간이 걸려들지. 변호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박정훈이 사기죄로 잡히려면 본인 입으로 보상금을 노렸다고 자백하거나 결혼 약속을 빌미로 재산을 옮기게 하려고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자백이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자백할 만한 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좋겠네요. 형부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형부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땐 단호하게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검찰 쪽에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친구한테 좀 부탁해서 경찰 쪽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가 사기 미수로 한번 정식으로 신고하고 함정수사 비슷한 형태로 협조받자. 처제, 절대 혼자 하지 마. 우리 다 같이 해야 돼. 저는 형부 손을 잡았어요. 형부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사실 처음 봤어요. 형부, 고마워요. 그때 언니가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그 인간 만나서 그 얘기 꺼낼 때 내가 갈게. 내가 그 인간 앞에 앉을게. 10년 전에도 내가 그 자리에 갔었잖아. 전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아니야. 이번엔 내가 할 거야. 10년 전엔 언니가 나 대신 다 해줬어. 언니가 대신 내 인생 다 살아줬어. 근데 이번엔 내가 해야 끝이 나. 내 손으로 그 인간 잡을 거야. 언니가 한참을 절 쳐다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생 다 컸네. 그래. 그래도 언니가 옆방에서 듣고 있을게. 옆엔 있을게.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변호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 그럼 일단 시나리오를 짜보죠. 박정훈한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권유할 건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낼 건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10년 전부터 널 노렸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닐 거고 계속 부인하다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전 그날부터 출판사에서 휴가를 내고 한 주 동안 그리고 작전을 짰어요. 다음 주쯤 예비 남편에게 그 말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 재산 정리해서 한 통장으로 다 합치자고요. 아마 그 인간은 분명히 그러자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졸라온 게 그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변호사 사무실은 사실 후배 변호사 사무실로 위장한 자리였어요. 옆방에는 형부 친구분이 연결해준 경찰관 2분이 잠복하고 있을 거고요. 언니랑 형부도 옆방에서 듣고 있을 테고요. 작전을 짜는 동안 박정훈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매일 통화하고 결혼 준비도 하는 척하고 통장 얘기 꺼내면 적당히 미루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마주보는 게 지옥이었어요.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걸 알고 그 얼굴을 다시 마주보는 거, 그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일인가?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견뎌야 했어요. 일주일만 견디면 다 끝나니까요. 작전 전날 밤 저는 죽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한참 해봤어요. 그리고 이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여보, 도와줘. 내가 그 인간 무릎 꿇릴 거야. 내 손으로 끝낼게. 당신이 꼭 도와줘. 약속한 날, 후배는 본인 사무실을 그날 하루 통째로 비워줬어요. 옆방에는 경찰관 2분이 잠복해 있었고 언니랑 형부 그리고 후배 변호사도 거기 있었어요. 회의실엔 저랑 박정훈 둘만 앉기로 했고요. 책상 위에는 녹음기가 설치돼 있었어요. 작은 펜처럼 생긴 거였는데 옆방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박정훈이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옷도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나 안 늦었지? 변호사님은 아직 안 오셨어? 잠시 다른 일 보고 오신다고. 우리끼리 미리 얘기 좀 하고 있자. 박정훈이 책상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봤어요. 부동산 공증 양식이랑 통장 합산 위임장이랑 그런 서류들로 위장한 종이들이었어요. 그 사람 눈빛이 미세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 빛나는 눈빛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봤어요. 여태 나를 좋아하는 눈빛이라고 해석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박정훈이 뒷줄 끝에서 2번째에 서 있는 그 사진요. 전 그 사진을 박정훈 앞에 천천히 놓았어요. 먼저 이 사진부터 좀 봐줘. 박정훈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일순간이었어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이 책상 위에서 살짝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노련했어요. 그 흔들림을 1초 만에 수습하더라고요. 다시 평소에 점잖은 얼굴로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단체 사진이네? 우리 남편 회사 단체 사진이야.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죽었을 때 회사에서 사과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우리 언니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나 대신에. 난 그때 캐나다에 가 있었거든. 박정훈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근데 손이 책상 밑에서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잘 봐봐. 뒷줄 끝에서 2번째. 거기 있는 사람 모르겠어? 박정훈이 한참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그러는 거예요. 나랑 좀 닮긴 했네. 근데 아니야. 난 이 회사 다닌 적 없어. 다른 사람일 거야. 전 그 자리에서 진짜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다니. 저는 2번째 종이를 꺼냈어요. 정 부장님 진술서요. 변호사 후배가 정식으로 작성해준 진술서였어요. 박정훈이 회사 안전관리팀 비정규직이었고 남편 사고 2달 뒤에 퇴사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보상금 액수를 캐묻는 발언을 했다는 게 적혀있는 진술서였어요. 그럼 이것도 볼래? 우리 남편 회사 안전관리 팀장이셨던 정 부장님 진술서야. 정 부장님이 당신 얼굴 보자마자 알아보더라. 비정규직이었고 그 정도 보상금이면 죽을만 하네. 그렇게 말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할 수 있겠어? 박정훈의 얼굴이 진짜로 무너졌어요. 점잖던 얼굴이 가면이 벗겨진 것 마냥 입꼬리가 삐뚤어지고 눈매가 사나워지고 손이 주먹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뭐 함정이야? 나 놀리는 거냐고? 전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어떤 힘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평생 책상 앞에 앉아서 빨간 펜으로 원고만 고치던 제가 아니었어요. 늘 언니 뒤에서 살던 제가 처음으로 분노를 제 입으로 토해내는 순간이었어요. 박정훈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 죽고 당신이 한 말 기억하지? 그 말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한 거 맞잖아.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이 결혼만 하면 그 돈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박정훈이 일어났어요. 의자를 박차고요.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난 모른다고. 앉아요, 정훈 씨. 끝까지 들어요. 저는 한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청혼하면서 꿈에 우리 남편이 나왔다고 했죠? 보조개까지 정확히 묘사했잖아요. 정훈 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꿈에서 그렇게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냈어요. 그건 박정훈이 사진반 등록할 때 작성한 인적사항이었어요. 변호사 후배가 사진반 측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낸 거였죠. 그때 직업에 건축 설계사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첨부된 사업자 등록 증명에는 사실 그 사람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가짜였어요. 그 사람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사진반에 등록한 거였어요. 본인 이름으로 된 건축 설계 사무소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업자 등록도 없고. 박정훈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평생 책 만들면서 화내고 울고 무너진 작가를 다 다뤄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입을 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훈 씨, 화내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된 이유가 있겠죠. 정훈 씨 인생도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뒤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훈 씨 원망하려고 이 자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정훈 씨, 솔직히 말해줘요. 저 진짜로 정훈 씨 이해해보고 싶어요. 박정훈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악한 얼굴 뒤로 얼마나 외로운 짐승이 숨어 있었는지 그 순간 살짝 보였어요. 그 사람이 한참 동안 절 쳐다보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자리에 털썩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어. 처음엔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냥 그 정도였어. 근데 보다 보니까 나도 살고 싶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한상철을 죽인 건 아니잖아. 어쩌다 죽은 동료 부인 만난 게 죄야? 내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죄냐고. 그 말이 끝난 순간 옆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언니랑 형부 그리고 변호사 후배도 들어왔고요. 박정훈이 뒤를 돌아보더니 그제야 모든 게 작전인 걸 알아챈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다 녹음되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박정훈이 펄쩍 뛰어 일어났어요.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그 사람 팔을 잡았어요. 박정훈이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이건 함정이라고. 다 무효야. 너희 뭔데? 그때 형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고는 박정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박정훈 씨, 사람이 죽었어요. 직접 안 죽였다고 죄가 없습니까? 한 사람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한 것도 죄예요. 박정훈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박정훈이 나가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언니가 달려와서 절 안았어요. 형부도 옆에 와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셋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박정훈은 끌려나가면서 한 번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진짜 짐승의 눈빛이었어요. 한 사람을 사냥감으로 노려본 짐승의 눈빛이요. 저는 그 눈빛을 끝까지 마주봤어요. 피하지 않고요. 박정훈은 결혼빙자 사기죄로 정식 기소됐어요. 10년 전 회사 휴게실에서 보상금 액수를 캐묻던 발언, 사진반 등록 시 가짜 사업자 서류 제출한 부분,
본인 신부를 속이고 1년 반 동안 결혼을 빙자해 재산을 옮기게 하려고 한 정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인 입으로 접근했다고 한 그 발언까지 다 증거로 채택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것까지 드러났고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그분들은 결혼까지 가진 않았지만 사귀는 과정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결국 징역 4년형을 받았어요. 박정훈이 잡혀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추모공원에 갔어요. 남편 위패 앞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보, 내가 끝냈어. 그리고 미안해. 그런 인간을 당신한테 인사시켜서 미안해. 근데 있지? 정말 다 끝났어. 나 다시 살아볼게. 여보가 옆에서 잘 좀 봐줘.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요즘 저는 출판사로 다시 출근해요. 사장님께서 그동안의 일을 다 알고 나서 휴직 처리도 봐주시고 복귀하는 날에는 직원들이 다 모여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원고가 쌓여 있고 저는 여전히 빨간 펜으로 한 줄 한 줄 고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살아보려고 해요. 항상 주인공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배신당했다가도 또다시 사랑하고 마지막엔 자기 손으로 자기 이야기를 끝맺잖아요. 저는 늘 누가 짜놓은 각본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도 그랬지만 박정훈을 만났을 때도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부턴 제 인생의 모든 장면을 제가 직접 쓰면서 살려고 해요. 마치 책 속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손으로 써나가듯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늦은 나이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 그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도요. 사람은 누구나 곁에 제 편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에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의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 이상한 김새를 느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언니가 그날 카페에서 사진 한 장 보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손에 평생 모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어쩌면 더한 일도 당했을지 몰라요. 10년 전에 저를 살린 것도 언니였고요. 10년 후에 저를 또 한 번 살린 것도 우리 언니였어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우리 언니한테 바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외로운 분들께 혼자 판단한 걸 너무 믿지 마시고 꼭 곁에 있는 가족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평생을 살릴지도 모르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